근접 통과는 천체를 그냥 지나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보이저 2호가 가장 유명하죠. 궤도선에는 직접 그 중력권 안에 행성을 돌고 있는 건데, 카시니오가 목성과 토성의 고리를 관찰했던 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표면 충돌은 직접 천체에 부딪혀가지고 탐사하는 방법이죠. 딥 임팩트, 이제 아주 크게 충돌한다는 뜻이죠. 템펠 1호 해성을 연구한 거가 상당히 유명해요. 연착륙 방법은 표면이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지구형 행성에 주로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피로라든지 패스파인더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유명한 게 그 슈메이커호가 소행성 에로스, 소행성에 처음 착륙한 거예요. 소행성의 암석 성분을 조사했다. 이 암석 성분을 조사하는 거는 태양계 초기에 초기에 어떻게 태양계가 만들어지는지 연구하는 방법에 쓰여요. 마지막으로 탐사정 낙하는 목성형 행성으로서 단단한 게 없고 표면이 기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착륙을 하지 못하고 탐사정 낙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행성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있어요. 지구형 행성은 이제 반지름이 작고 질량이 작은 행성이고, 목성형 행성은 반지름도 크고 질량이 크죠. 대신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크죠. 왜 그러냐면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밀도가 크고, 목성형 행성은 주로 수소나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밀도가 작습니다. 또 지구형 행성은 자전주기가 길어요. 그리고 고리가 없는 게 특징이고, 위성도 거의 없습니다. 지구에 하나, 화성에 2개, 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대기 성분은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이고, 물론 지구는 바다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그 다음에 질소가 많은 거죠. 목성형 행성에는 전부 다 고리가 다 있어요. 목성에도 희미하지만 고리가 있고, 위성수도 무지 많습니다. 위성수는 뭐 30개, 40개, 지금도 계속 위성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고, 대기 성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 행성은 대부분 다 핵과 멘틀로 이루어져 있고, 달도 역시 핵과 멘틀로 이루어졌어요. 암석이 대부분 차지해요. 우리가 이제 이걸 SiO2 규산염이라고 하죠. 그에 비해 목성형은 다 수소로 이루어졌는데, 수소는 중심에서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금속처럼 단단해진 거여서 목성 중심은 좀 단단해요. 목성에도 희미한 고리가 있더라. 우리가 행성의 특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그림인지 맞추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달이 아니고 수성이에요. 달 표면을 보면 이렇게 크레이터들이 많죠. 크레이터들이 많다는 얘기는 대기가 없어서 표면을 보호해줄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화성이에요. 아주 짙은 대기가 보이죠. 이 짙은 대기의 대부분은 다 이산화탄소더라.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아주 큰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지구에 있는 기체보다 약 99배 정도가 많으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산 활동도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마그마가 녹아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요 사진입니다. 자, 요거는 올림포스 화산이에요. 화성에 있는 아주 큰 순상 화산이에요. 순상 화산이니까 아마 현무암질 마그마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건 이제 물이 흐른, 화성에 옛날 물이 흐른 흔적이 이렇게 있고, 이건 또 대협곡. 대협곡은 깊이가 무지 깊습니다. 엄청나게 깊고 넓이도 상당히 넓어요. 깊이가 500km 정도로 되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목성입니다. 목성의 가로줄무늬. 자전주기가 10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가 10시간이죠. 엄청나게 빠르게 돌기 때문에 이런 옆으로 된 줄무늬가 있고, 또 오로라도 있습니다. 오로라가 있다는 거는 자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에서만큼 엄청 강한 자기장은 아니지만 자기장도 있다. 그리고 대적반,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풍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토성이죠. 토성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의 대부분 성분은 이제 얼음이나 먼지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사이사이에도 위성들이 있어요. 토성의 위성들이. 이건 천왕성의 고리입니다. 천왕성의 고리예요. 그리고 이건 해왕성의 대역점. 이게 대역점이나 대적반이나 다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화성의 극관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맨들맨들한 부분. 얘가 반사율이 높은 거죠.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얼어서 된 드라이 아이스가 있고,
이 드라이 아이스 밑에 층에는 또 이제 물이 얼어 있는 얼음층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 여름이면 이 얼음이 녹아서 이게 좀 극간이 좀 작아지고 이 겨울은 좀 커지는 거죠. 이건 또 토성의 골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토성의 여기 살짝 검은색 부분이 바로 오로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소행성입니다. 보니까 소행성이 이제 자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전하면은 반사되는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성인데 해성은 이제 태양 근처로 가까이 오면 이 꼬리가 점점 길어지죠. 꼬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지 꼬리와 이온 꼬리가 있어요. 태양에서는 이런 태양풍이 날아가는데 태양풍의 반대 방향으로 이런 꼬리들이 생기죠.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이거는 이제 태양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먼지가 이온이 반대쪽으로 날아간 거예요. 여기서 이온은 뭐냐? 이온은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얼음 덩어리인데 이 얼음 덩어리가 다 녹으면 다 수증기죠. 대부분의 수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먼지 꼬리는 우리가 이제 먼지를 뒤집어 쓴 다음에 앞으로 막 달리면 우리가 달려가는 반대쪽으로 먼지가 떨어져 나가겠죠. 이 먼지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제 해성이 태양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제 녹기 시작해요. 온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때 녹으면서 이 먼지들도 같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동하는 방향이 여기 보죠. 해성이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하면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먼지 꼬리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가니까 앞으로 가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있죠. 또 타원 20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간격일 때 좀 좁지만 여기서는 빨라져 가지고 간격이 상당히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특징들이에요. 이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수성은 대기가 없죠. 그래서 운석 구덩이도 많고 일교차도 커요. 그래서 상당히 큰 일교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금성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온실 효과도 크고 또 이 대기가 반사를 잘해요. 대기가 반사를 해서 그리고 가장 밝게 보이는 신체 중에 하나다. 그리고 화산 활동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역자전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성은 대기가 무지 적어가지고 온실 효과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산화철로 붉게 보인다. 산화철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아마 산소나 물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화성은 또 자전축 경사가 24도여가지고 지구가 비슷해요. 그래서 계절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 계절 변화에 의해서 극관, 이제 드라이 아이스와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극관이 여름에는 크기가 작아지고 겨울에는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럼 여름에는 크기가 작아지니까 이 극관에 있는 드라이 아이스가 녹아서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좀 많아져서 대기압이 좀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23km나 되는 올림포스 화산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3km나 되는 높은 산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판의 이동이 무지 작기 때문에 한 곳에서 마그마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나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성입니다. 목성은 빠른 자전에 의해서 나란한 줄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태풍에 해당하는 대적반이 있더라. 그리고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극의 오로라가 나타나고 아주 희미한 고리고에 있다. 또 목성에는 4개의 위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오라는 위성인데 이오에서는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화산재나 화산활동이 많이 나오고 마그마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유로파는 표면이 얼음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밑에는 얼음으로 된 바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성입니다. 토성은 빠른 자전에 의해서 편평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편평도가 크다는 얘기는 평평한 정도인데 원은 평평하지 않고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평평도가 크다는 얘기는 좀 납작한 모양이다, 타원 모양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성의 고리가 유명하죠. 고리는 얼음과 암석 부스러기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토성에 타이탄이 있는데 이 타이탄에는 메테인으로 되어 있는 대기가 있어요. 또 메테인으로 되어 있는 바다가 있어서 이 메테인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여서 아마 이 타이탄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왕성은 희미한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역자전하고 있고 해왕성은 대역점이 있더라. 역시 희미한 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천체들이 있습니다. 외소행성인데요. 여기 오타죠. 외소행성, 명왕성 다음에 에리스, 세레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들은 전부 다 외소행성이죠. 크기가 상당히 작죠. 달보다도 더 작은 행성들이에요.
그리고 소행성은 불규칙한 모양으로 회전하고, 그래서 이제 밝기가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화성과 목성 사이에 주로 분포하고, 우리가 이제 화성과 목성 사이에 분포하는데 가끔씩 우리 지구로 떨어질 때가 있죠. 중생대 때 이제 공룡이 멸종한 게 이런 운석이 충돌해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암석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S아이어트 성분이죠. 그리고 태양계 초기 형성의 연구에 쓰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초기에 미행성이 충돌해서 우리 지구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미행성이 충돌했던 얘기는 태양계 초기에 있었던 미행성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미행성 충돌을 연구하면 태양계 초기 형성의 연구에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 소행성과 해성을 구분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소행성은 주로 암석으로 이루어졌지만 해성은 얼음과 먼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행성은 좀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 쪽에 있는 것이고, 해성은 이제 목성형 행성 쪽에, 그러니까 상당히 목성형 행성 쪽에,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가벼운 얼음이나 먼지 성분으로 되어 있다. 또 해성은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는데요. 머리가 바로 이제 핵이라고 부르고 코마라고 불러요. 꼬리는 이온이나 먼지로 되어 있어요. 이온은 대부분 수증기, 이제 얼음을 얘기하고, 먼지는 그냥 암석 부스러기들 얘기해요. 또 20mm이 큰 타원이나 포물선 궤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꼬리가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꼬리가 길어져 가지고 점점 밝아지는, 그래서 맨눈으로도 밤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밝게 되는 거가 있어요. 유성체는 또 뭐냐? 유성체는 지구의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좀 빛을 내면서 타는 것들이 바로 이제 유성체죠. 운석도 있죠. 타지 않고 떨어지는 게 바로 운석이죠. 이런 운석은 역시 뭐 철질 운석, 뭐 석질 운석 이런 게 있어서 철질 운석은 지구 내부의 그 핵의 연구에 쓰여있고, 석질 운석은 멘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내부 구조의 연구에 쓰이고 있어요. 예, 요게 바로 이제 소행성이죠. 소행성은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역시 뭐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게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크레이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소행성에는 대기가 없구나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해성이죠. 해성 주로 이제 먼지나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태양에 가까이 올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꼬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태양계 초기에 이용되는 거는 소행성, 우리가 미행성 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 변화가 있는 것은 해성, 이제 점점 태양 쪽에 가까이 오니까 녹는 거죠. 그다음에 밝기 변화가 있는 건 둘 다 밝기 변화가 있고, 얘는 이제 자전에 의해서 얘는 점점 가까이 오니까 꼬리가 길어져서 더 밝게 보이는 거다. 공전궤도 20mm는 해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이제 무지 가까이 오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찌그러진 타원, 전체적으로 보면 찌그러진 타원이 되겠죠. 자, 그래프를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파장의 광선들 중에 유일하게 가시광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파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나머지 감마선이나 X선은 중간에 열권에서 질소나 산소가 흡수를 해요. 예. 그리고 자외선은 중간에 오다가 성층권에서 흡수가 돼요. 오존이 흡수하죠. 그리고 적외선은 여기가 적외선 부분이죠. 적외선은 대륙권에서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흡수를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온실 효과죠. 그래서 대기권을 통과하는 전자기파는 가시광선, 전파,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일부 적외선이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이런 가시광선이나 전파나 적외선을 이용한 망원경을 만들 수가 있더라. 광학 망원경은 바로 가시광선, 전파 망원경은 바로 전파, 그리고 아주 적은 영역의 적외선 망원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감마선이나 X선이나 적외선 같은 거는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주를 보기 위해서 우주 망원경을 만들어요. 우주 망원경은 당연히 대기에 영향이 없겠죠. 따라서 날씨 영향도 안 받고 대기의 굴절 산란에 영향을 안 받아서 여름철에도 거의 무리 없이 쓸 수가 있고, 당연히 우주에 있으니까 낮과 밤 언제나 관측이 가능하죠. 당연히 우주에 있으니까요. 또 모든 전자기파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우주에서는 뭐 중간에 대기에 의해서 이렇게 없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파장을 다 관측할 수가 있더라. 상당히 좋죠. 근데 전파망원경은 이제 이 전파 영역은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역시 대기에 영향이 없다라는 거고, 낮과밤 언제나 관찰이 가능하더라. 그리고 근데 전파는 파장이 길어요. 이쪽이 파장이 짧고 파장이 기니까, 이쪽이 파장이 짧고 여기 파장이 길죠. 그래서 파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구경이 좀 커야 돼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분해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간섭계라는 걸 사용해요. 간섭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시에 여러 개의 망원경을 이용해서 사용하면은 좀 더 전파 멀리 있는 천체나 이런 것들을 분해능을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간섭계, 여러 가지 간섭 영향 간섭계를 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장별로 어떤 천체를 볼 때 쓰이냐? X선이나 감마선이나 자외선은 상당히 짧은 파장이죠. 이런 짧은 파장은 고온의 고에너지 천체, 블랙홀이라든지 흑점이라든지 초신성과 같은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는 천체들을 관측할 때 쓰이고요. 가시광선은 이제 모든 천체를 관측할 때 쓰이고, 적외선이나 전파는 상당히 저온의 또는 저에너지 아니면 상당히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은하라든지 아니면 성운이나 성간물질을 연구할 때 쓰여요. 특히 성운이나 성간물질, 이런 가스 성분들은 저온 물질이겠죠. 빛을 안 내니까. 그래서 적외선으로 탐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성운이나 가스 성분에서는 새로운 별이 좀 탄생하는 지역이 많더라. 그래서 적외선으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지역들을 봐요. 가는 적외선이고 나는 가시광선, 다는 X선인데, X선이 당연히 고온의 폭발을 관측할 때 쓰이겠죠. 뭐 플레어라든지 흑점 폭발 이런 데도 쓰여요. 성간물질의 별의 생성, 여기 적외선이죠. 가스 성분들이고, 지상에서 관찰은 가시광선으로 주로 많이 한다. 차세대 광선 망원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마 망원경은 66개의 지상 전파 망원경. 전파 망원경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개로 간섭 현상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뭐 서로 간섭받는다 뭐 이런 뜻에서 보면 이제 하나 이상이 있어야겠죠. 66개로 쓰이고, 뭐 거대 마젤란 망원경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우주에다 띄우는 건데 적외선 망원경이에요. 적외선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에너지에 또는 별의 탄생 같은 거, 아니면 아주 먼 은하를 관측할 때 쓰인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망원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망원경에서 우리가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굴절 망원경은 이쪽에 대물 렌즈, 상당히 큰 대물 렌즈가 있고, 여기 저반 렌즈가 있어요. 대물 렌즈는 멀리서 오는 빛을 초점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빛을 모아주죠. 그러면 초점에 빛을 모아주면 아주 멀리 있는 전체가 이 하나의 초점에 있는 거죠. 그러면 저반 렌즈를 이용해서 이 초점을 확대해서 보면,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죠. 확대해서 보면 아주 멀리 있는 천체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 이때 이 D는 뭐냐면 이 렌즈의 지름을 얘기해요. 렌즈의 지름을 우리가 구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초점에서 대물 렌즈에서부터 초점까지를 대물 렌즈 초점거리, 요건 저반 렌즈의 초점거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게 바로 굴절 망원경이고 요게 반사 망원경이에요. 굴절 망원경은 두 개의 렌즈를 이용하고, 반사 망원경은 빛을 모아주는 역할, 가다가 이제 빛이 이쪽으로 모이죠.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거울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A가 바로 대물 렌즈, B가 거울이에요. 거울을 우리가 주경이라고 해요. 주경. 주된 경. 이 경이 이제 거울 경자고, 둘 다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럼 초점이 생기죠. 이 초점에 있는 빛을 우리가 저반 렌즈로 확대해서 보면은 멀리서 온 빛을 상을 확대해서 보니까 멀리에 있는 거를 가까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굴절 망원경은 볼록 렌즈를 이용하고, 반사 망원경은 오목거울을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프리즘 같은 거는 빛을 통과하면은 이제 빨주노초 파란불로 꺾이죠. 그래서 렌즈 같은 경우는 이 프리즘을 위아래로 두 개로 만들었다고 치면 돼요. 그래서 굴절 망원경은 빨주노초 파란보로 색이 벌어지는 색수차가 만들어지지만, 빛을 반사하는 반사 망원경은 프리즘 같은 게 아니죠. 유리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색수차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굴절 망원경은 경통이 밀폐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반사 망원경은 경통이 이쪽에다가 손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렌즈가 막으니까 손을 못 집어넣는데, 여기는 이런 데는 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경통 내부가 개방되어 있어서 대류로 인해서 상이 불안정해요. 물론 요새는 이제 거의 다 막아놔요. 그리고 굴절 망원경은 이제 반사 망원경은 빛을 이동 경로를 반사시키기 때문에 빛의 이동 경로가 짧아가지고 경통의 길이가 짧아요. 그렇지만 굴절 망원경은 경통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경통의 길이가 기니까 큰 망원경을 만들기 힘들겠죠.
대구경 제작에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굴절망원경은 주로 소형 망원경, 소구경 망원경에 쓰이고, 그 다음에 반사망원경은 주로 대구경 망원경, 아주 큰 망원경에 쓰여요. 또 렌즈는 또 무거워요.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또 크게 만들기 어려워서 소구경에 쓰이고, 거울은 가볍죠. 그래서 거울은 가볍기 때문에 또 대구경 망원경은 주로 반사망원경이 이용돼요. 우주에 있는 망원경도 다 반사망원경이에요. 굴절망원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갈릴레이식과 케플러식이에요. 갈릴레이식은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라고 칩시다. 그러면 위에 있는 빛이 위로 들어오고 아래에 있는 빛이 아래로 들어오죠. 그래서 위아래가 바뀌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정립상이라고 해요. 제대로 서 있는 상. 대신 시야가 좀 좁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는 볼록 렌즈지만 여기는 오목 렌즈죠. 이 오목 렌즈의 양쪽 끝은 렌즈가 두껍죠. 그래서 이 양쪽 끝에서는 빛이 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시야가 좀 좁아지죠. 이렇게 좁죠 여기가. 근데 케플러식 망원경은 위에 있는 빛이 밑으로 가죠. 아래에 있는 빛은 위로 가죠. 그리고 그래서 위아래가 바뀌어요. 여기가 좌우라고 합시다. 그러면 좌가 이쪽으로 가고 우가 이쪽으로 가서, 그래서 상하좌우가 바뀌게 되는 도립상, 이 도립이 거꾸로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시야가 넓어요. 여기 보면 이제 빛이 양쪽 끝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양쪽 끝에서는 렌즈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빛이 어두워진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넓죠. 시야가 넓고 여기는 시야가 이렇게 좀 좁죠. 그래서 주로 시야가 넓고 넓은 케플러식 망원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사 망원경입니다. 요거는 뉴턴식이고 이건 카세그렌식이에요. 뉴턴식은 빛을 주경에서 반사시켜서 부경, 평면거울이죠. 부경이 평면거울에 의해서 옆에서 보는 거고, 카세그렌식은 빛이 오면은 볼록 거울, 부경이에요. 이게 부경, 이게 주경, 부경, 주경, 부경이에요. 그래서 빛을 온 방향 반대로 그대로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카세그렌식은 경통이 훨씬 더 짧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둘 다 상하좌우가 바뀌어요. 보면 이제 여기 빛의 경도를 따라가다 보면 상하좌우 좌우가 바뀌죠. 여기도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둘 다 도립상이고, 카세그렌식이 경통이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가 A, B, C 세 개의 망원경이 있는데 구경이 각각 다르죠. 이제 직광력이 최고인 거는 C예요. 직광력은 구경이 두꺼울수록 커요. 그리고 분해능이 최고인 것도 역시 C예요. 우리가 분해능도 역시 구경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아요. 최고 배율은 C예요. 배율은 우리가 접안 렌즈의 초점거리 분의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로 구합니다. 그럼 이제 망원경의 성능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망원경의 성능을 보면 직광력, 분해능, 그리고 배율이 있어요. 직광력은 빛을 모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경의 면적에 비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D가 렌즈의 지름인데 렌즈의 지름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이 지름의 제곱이니까 결국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이 넓은 망원경일수록 밝게 보인다. 빛을 잘 모으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서 구경이 클수록 밝게 보이는 망원경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두운 별도 밝게 보이니까 더 잘 보인다는 뜻이 되겠죠. 자, 분해능은 어떻게 되냐. 분해능은 D분의 란다. 이 D가 바로 망원경의 구경이고 란다가 바로 관측 파장이에요. 근데 이 분해능은 작을수록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 구경이 크면은 분해능이 작죠. 구경이 크면 분해능이 작아요. 그러면 분해능이 작다는 얘기는 아주 작은 각도 잘 분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것도 잘 분해해서 보기 때문에 분해능이 작을수록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파망원경은 관측 파장이 길죠. 이 파장, 란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분해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구경 D가 매우 커야 돼요. 그래서 간섭계라든지 여러 개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접시 같은 걸 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스카이라이프 접시 같은 것도 역시 다 이런 전파망원경의 접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율은 뭐냐? 접안 렌즈의 수정거리분의 대물 렌즈 수정거리다. 우리가 그리고 이런 배율을 바꿀 때는 이 접안 렌즈를 교체하면서 배율을 바뀌어요. 그래서 고배율일 때는 우리가 고배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달이 있으면 달 사진을 크게 확대해 보면 크게 확대할수록 좀 어둡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확대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시야가 안 들어오니까 시야가 좀 좁게 돼요. 근데 저배율 때는 상이 좀 작은 거죠.
상이 작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달 사진을 찍었다면 저배율은 달이 작게 나오니까 달에서 나오는 모든 빛이 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니까 상이 좀 밝게 보이고 또 시야도 넓겠죠. 달이 다 보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 케플러식 망원경 굴절식, 그다음에 요건 전파 망원경, 이거는 우주 망원경을 나타내는 건데, 요 높이가 아마 한 200m, 300m 돼요. 그러니까 전파 망원경은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날씨의 제약을 받는 거는 굴절 망원경이다. 이제 흐리면 안 보이겠죠. 그렇지만 요 두 개는 제약이 없죠. 그리고 구경이 가장 큰 거는 전파 망원경이고, 저온의 천체를 관측하는 거 역시 전파 망원경. 물론 우주 망원경도 관측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 있는 건 우주 망원경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계 행성을 탐구하는 방법인데, 외계 행성을 탐구하는 방법은 대략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식현상입니다. 쌍성인 별이 있는데, 별이 있고 행성이 있는데, 행성이 별을 지나가다 보면은 별을 가리겠죠. 그러면 밝기가 이렇게 좀 떨어지면 여기에 행성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 별을 가리는 면적이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밝기가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도플러 효과는 뭐냐?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는 빛의 파장 변화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쌍성이 있다고 칩시다. 이 두 개의 쌍성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자,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렇게 해서 지구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얘는 이렇게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죠. 이때 접근할 때는 지구에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질 때는 청색 편의가 일어나요. 청색은 파장이 좀 짧아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청색 편의가 일어나는 건 지구로 가까워지는 거구나 라는 걸 의미하고, 반대로 멀어질 땐 적색 편의가 일어나요. 적색 편의가 일어날 때 이 적색은 파장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멀어질 때는 이렇게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 근데 이런 쌍성은 두 개의 별이 동시에 돌기 때문에 하나가 청색 편의가 일어나면 하나가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때 이런 도플러 효과는 질량이 클수록 장반경이 작을수록 공존 속도가 빨라집니다. 왜 그러냐? 질량이 크다는 얘기는 양쪽에 작용하는 중력이 크다는 얘기죠. 뒤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중력이 커지겠죠. 아무래도 중력이 크다는 얘기는 중력이 셀수록 공전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래서 중력이 세면 잡아당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공전 속도가 빨라져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접근하고 멀어질 때의 속도가 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전 속도가 0이면 접근하고 후퇴하는 게 아예 없죠. 따라서 파장 변화가 아예 없는데, 속도가 빠르게 돌면,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게 아예 없는 거죠. 따라서 파장 변화가 없는데, 공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가까이 오고 멀어지는 게 크기 때문에 파장 변화가 큰 거죠. 따라서 질량이 크면 중력이 커서 공전 속도가 빨라지고, 또 장반격이 작으면, 예를 들어서 장반경이 작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근일점인 경우에는 속도가 빠르죠. 케플러 2법칙에 의해서 원일점에서 속도가 느리죠. 왜 그러냐면 가까울수록 중력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또는 가까이 장반경이 작을수록 가까이 돌수록 중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공전 속도가 빨라서 도플러 효과가 더 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별이 있고 그 별 주변에 행성이 돈다고 칩시다. 이때 어떤 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B별을 봅시다. B별은 빛이 가다가 이제 미세 중력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이 빛을 꺾이게 해서 빛을 모아주는 렌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에 있을 때는 별빛이 가다가 꺾여서 이렇게 들어오고, 또 밑에 있는 빛도 가다가 꺾여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두 개의 빛이 합쳐지니까 별이 다른 때보다 밝게 보이겠죠. 근데 A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A에 있을 때는 밑에서 가는 빛은 가다가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위쪽으로 가는 빛은 꺾여도 관측자한테는 안 가겠죠. 그래서 A에 있는 별은 상대적으로 하나의 빛만 들어오니까 A에 있을 때는 좀 어둡게 보이고, C도 마찬가지겠죠. C도 이쪽은 들어와서 가겠지만 이쪽은 꺾여도 관측자한테는 안 가겠죠. 그래서 C 별은 좀 어둡게 보여요. 별이 A에서 C로 갈 때 별이 갑자기 밝아졌다는 얘기는 중간에 어떤 애가 빛을 모아주는 렌즈 역할을 한 게 있구나. 그럼 여기에 어떤 행성이 있겠구나. 이때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장반경이 크면 클수록 꺾여지는 각도가 더 커져서 더 밝게, 더 많이 빛을 모아주겠구나. 이게 바로 미세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